자,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많이 늦었는데요. 아무래도 10시 반은 조금 넘겨서 끝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돈봉투 사건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가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네, 뭐 기대하신 거 없잖아요. 네, 당연히 부결될 거라 생각했고요. 예. 네, 부결됐습니다. 네. 네.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거 없는 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제 생각엔 더 걱정되는 부분이 네. 이렇게까지 해도 지지율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하는 거라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네. 이게 좀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또 이제 고 박사님하고 말씀 나누겠지만 네.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담합적인 여론조사 결과 유지시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부결시키는 거 정치적 부담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20명 가까운 또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 또 그게 구체적인 어떤 증거 없이 그냥 말만 하나 덜렁 나온 그런 사안도 아닌데 네네. 부결 이렇게 화끈하게 시켜놓고 또 체포동의안 또 오면 또 부결시키고 예. 이렇게 돼서 완전 방탄이라는 단어가 뭐 전혀 이렇게 새롭고 충격적이고 이런 형태가 전혀 아니게끔 네. 만드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진흙탕에 한번 몸을 담궈버리면 뭐 계속 뒹굴어도 뭐 크게 더 더러워질 것도 없다. 네. 예. 예, 뭐 거의 이제 막장 가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는 늘 정부 측 왜 국회에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정부 측 설명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주로 하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 어제도 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부결될 것을 염려하셔서 뭐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걸 보였고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라서 이거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국회가 법정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현재 체포동의안의 대상이 된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네.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법정에서 피의자 변론, 피고인 변론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예. 최후 변론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여서 정말 당당하다 생각하면은 이게 가결이 돼도 나가서 결국은 영장이 기각될 텐데 그렇죠.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모든 분들 자체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국회가 너무 사법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사법화의 탓이 이 검찰 수사나 또는 법무부 장관의 탓이 아니라 범죄가 자꾸 발생을 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주도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돼서 오히려 이게 뭔가 수사기관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른바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 저희가 이제 이런 범죄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같이 있다 보니까 범죄자들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경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납치된 인질이 그 인질범들을 오히려 동화되는 인질범 동정하고요. 예. 이제 뭐 그런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도록 그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준 사람들에 대한 표결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보통은 이제 혐의가 그거라면 아주 소란이 일었어요.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의사 정족수 중에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제외시키고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국회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란이 났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찔리긴 찔리는 모양이네. 뭐 알 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송영길의 경우에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무슨 외곽 단체가 돈을 대납했다. 예, 그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죠. 의혹 제기됐고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됐는데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요. 이 컨설팅 업체가 단순 컨설팅 업체가 아니고 정치, 선거
뭐 관련돼서 광고 이걸 전체를 다 지금 사실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을 받거나 이제 당에서 지급되는 당비로 이제 보전을 받는 형태를 네. 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국민의힘 쪽에는 사실 정치 컨설팅 네. 관련된 검색 키워드가 별로 잡히지가 않고요. 예. 민주당에는 정치 컨설팅 업체 관련된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은 컨설팅 받는 걸 싫어하나 봐. 아 진짜요? 왜냐하면 예. 제가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겠다 그래도 나한테 연락 안 하거든. 네네. 이게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마케팅에 대한 효용을 예. 민주당 측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네. 10년 정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다 네.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갖고서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기술적인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의 어떤 광고 또는 홍보 네. 컨설팅 조직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탈법적인 거 아니냐, 불법적인 건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해서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시대 자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이미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고 박사님도 그런 점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벌써 뭐 한 30년 전입니다만 저한테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예. 한국 대통령 선거에 그 컨설팅을 하고 싶다. 자기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은 미국에서 엄청 많이 번다. 예.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정치가 역동적이라서 한국이 자기들의 모델을 실험하기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정말 실비만 받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비용을 청구할 테니까 대선 캠프와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뭐 이제는 밝혀도 되겠죠. 이해창 캠프 쪽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때 연결이 됐으면 무조건 이겼겠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컨설팅 하려고 그러냐고 좀 알아야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3만 문항을 설문을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3만 문항.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여론조사를 예. 1년 전부터 쫙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는데 수천 번의 여론조사는 어떤 거냐면 이걸 수천 번의 여론조사를 해서 다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의 강남에 사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좋아하는 넥타이 색깔은 한번 치면 바로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대선 후보가 하루에 15개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할 때 15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강남의 20대 여대생들과 만나는 미팅 때는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것이 제일 호감도가 높은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학 선거거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했다는 그 네, 그렇습니다. 방식이죠. 예. 그게 간단해요. 예, 예. 설문을 한 3만 개를 해서 계속해서 체킹 하면요. 그게 치면 바로 나와요. 예. 강북에 강북에 있는 60대의 남성 여성도 다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에 61세에서 63세까지의 남성. 예. 그런데 퇴직한 사람들. 네네. 를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재킷을 좋아하나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예. 보자마자 호감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적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세기 때문에요. 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사안 자체에서 지금 이 사건 뭐 수사와 관련성도 있지만 네. 실제 그 민주당에서 정치 컨설팅 또는 선거 컨설팅 관련된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고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고객이 됐으면 그쪽은 다른 당은 관심이 없고 민주당만 관심하면 민주당만 주요 고객이니까 그렇죠. 대행사 입장에서도 충성스럽게 대행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광고 마케팅이나 정치 컨설턴트들이 민주당 쪽으로 붙어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여론 지형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또 우리 정치 현안 얘기 좀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이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그 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죠. 예, 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그럼 뭘 물어보십니까? 부결이죠. 예, 부결입니다, 그거는. 네. 그럴까요? 이제는 뭐 전혀 거리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윤관석, 이성만 그 두 의원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고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부결시키려고 이걸 다 하는 거니까. 예, 그냥 부결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가결시킬 거면 굳이 윤관석이니 이성만이니 이걸 부결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별로 고민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유동규가 예. 대장동 민간업자가 4천억, 5천억 정도의 이익을 얻는다고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진술,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사안 관련돼서 뭐 구체적인 진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진술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번복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예. 사실은 여태까지 숨겨주려고 하다가 범죄가 드러나서 범죄 사실대로 나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진술 번복이냐, 사실을 이야기하고 실체를 그렇지. 밝히는 거지. 먼저 왜 거짓말했냐고 추궁해야지. 네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거죠. 네, 참. 예, 그 말씀들 여러 가지 이제 하실 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리 사욕에 아주 이렇게 탐욕적인 지도자는 내부 외환이 생기기를 바라고, 네. 내부 외환이 생기면 그거를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네.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능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네. 재판이 있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요. 예, 뭐 전혀 이거 관련해 갖고는 공소사실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던 내용들이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알선수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돼서 법리가 조금 이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본인이 어떤 직무상의 공무원의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예. 금품수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적법하게 일하는 거, 내가 그 공무원 잘 알아요. 내 친구야. 이렇게 되면서 77억 받았다. 누가 납득을 합니까? 해당 사안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그 정도 갖고서는 부인해서 꺾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이고, 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도 공무원 당사자 본인이 직무상으로 어떤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 내용하고도 또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했으면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뭐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알선수재 행위로서 비공무원인 사람이 저 공무원에 대해서 내 개인적 영향력을 이용을 해갖고 직무상의 어떤 영향을 행사해서 원하는 결과 얻어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행위 자체가 알선수재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법 적용을 보면 알선수재라고 할 때는 조금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라는 거 봐주는 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사기 사건 비스무리하게 그래요? 이게 좀 약간 낮게 볼 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합니다. 네. 똑같은 규정인데 해당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경중을 좀 놓고 볼 때 이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알선수재, 높은 직위다 이렇게 보면 알선수재를 적용하고요. 좀 낮은 직급에 사기에 가깝다, 이거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법 위반을 이제 보통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55클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김만배가 박영수에 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예. 예. 지금 먼저 드디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열려서 설명이 되기 시작해야 사실은 대장동 사건 전체가 네. 설명이 가능한 형태의 구도로 돌아갈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50억 클럽 관련해서 2014년 10월쯤에 박영수 씨가 이제 200억 정도 규모를 달라, 전체에 대한 거를 내가 다 봐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했다가 먼저 요구했다는 거죠? 예, 먼저 요구했다가 이제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고, 네. 뭐 우리은행이 들어오지 않고, 뭐 우리은행이 이제 의향서를 밝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까지는 안 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되고 영향력이 감소되니까 4분의 1 정도, 50억으로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본 것이다. 그 둘이 사이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네. 예, 그거 다 원래 돈 거래할 때 일한 만큼 받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거래할 겁니다. 예. 서로 의리가 있고 믿고선 맡길 때야 이제 선하게 믿고서는 전체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네. 서로 속 계산하면서 이해타산 따지고 할 때는 너무 무리한 주장도 하지 않고 너무 덜 줘도 안 되고, 네, 그런 선을 서로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뒤탈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이라고. 아하, 네, 이해 배분 관계가 서로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있었고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영수가 먼저 요구한 것과 예. 뭐 저쪽에서 주길래 받았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주도성 자체가 다른 거죠. 네. 사안 관련해서 전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어떤 요구를 할 때, 뭐 알선 수재를 할 때도 내가 돈을 이거 사안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줘. 이게 얘기하는 거랑 자꾸 와서 부탁하니까 그럼 그냥 할 수는 없고 뭐 좀 뭐 이렇게 해갖고 받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벌써 온도가 다르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받을 때도 뭐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챙겨줘 이렇게 할 때 금액하고 야 나 이만큼은 줘야 내가 움직이지라고 하는 거랑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바라보는 관점도 적극적으로 얼마큼 적극성을 띄웠느냐, 그 금액 자체가 얼마나 거액이냐, 네. 이걸 갖고 사실 알선 수재 혐의를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양형 자료가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형량이 달라진다는 예,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적법 절차를 벗어난 부당한 어떤 공무원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선언 안에서는 사실상 적법성이나 재량 가운데 안에 있는 정도의 행위였느냐, 이 세 가지 지표를 갖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가 말이에요. 예. 원래는 이제 직접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특검으로 임명이 되는 바람에 예. 직접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네. 막 언론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씨가 엄청 강추하셔갖고 박지원이가 특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직접 받았으면 큰일 나겠죠. 받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자녀분 통해서 받았고 받으려고 했고 이런 형태가 된 건데, 뭐 구조적으로 보거나 날짜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고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2010 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특검 막 수사 시작될 때 특검 수사보 이분들이 다 이 대장동 이미 이 대장동에 발 담그고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구린내 나는 자들이었는데 범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을 특별 검사로서 수사했다라는 사실이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지금 박영수의 최측근으로 양재식이라는 자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자의 혐의는 뭡니까? 이 알선 수재입니다. 예, 알선 수재 혐의를 지금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 관련돼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이제 두 법이 있거든요. 특가법이 있고 특가법이 뇌물 적용하는 법이고 거기 알선 수재가 붙어 있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또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세요? 둘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가중처벌 하니까요, 둘 다. 근데 특정 경제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범죄가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임직원도 돈을 다루니까 뭐 괜히 청탁받고 대출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과 또 반대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데 알선하는 행위, 이걸 또 특경법상의 특정 경제범죄 처벌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냥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과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하는 알선수재가 있는 건데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갖고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 관계돼서 이제 그게 실제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상 배임의 공모까지 볼 수 있을지 뭐 그런 문제도 지금 사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영수는 뭐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뒷짐지고서 이렇게 돈 갖고 와라 뭐 이랬던 것 같고 실제로 실무는 양재식이라는 자가 다 한 것 같은데 이 자가 박영수의 로펌 사무실에 대장동 일당 부르고 은행 관계자 불러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듯이 작전을 지휘하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양재식이가? 일단 박영수 이제 전 특검이 이제 검찰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으셨고, 뭐 황교안 전 총리 하고도 선후배 관계고 뭐 이렇게 각별한 관계이셨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분 자체가 이제 양재식 검사님도 변호사님도 지금 사실은 뭐 결국 낮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독자적인 지위가 다 가능하고, 양재식도 꽤 지위 높은 통계 다 데까지 가능하고, 가셨어요? 방향이나 그림 같은 것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영수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50억 클럽. 박영수 사건이 일단락되면은 권순일 뭐 또는 김순남, 최재경 이게 어쨌든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계속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만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요. 그 싱이라는 자 있죠, 싱. 그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 싱.
이자의 그 발언이 지금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계의 촉발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말하는 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서 네. 뒤에를 주로 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사고방식이 다르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대사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걸 옆에서 공손히 두 손 모으고 15분 동안 훈계 말씀 듣는 예. 이재명 대표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뒤에 그 나무로 되는 장식 보셨습니까? 뭐였죠? 뒤에 나무 배경으로 해갖고서는 이게 예. 원목에다 다 파갖고 만든 뭐 새 있고 구름 있고 그래요. 황제나 하는 그런 뒤에 장식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나 목표나 비전이 있고 국민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관리의 뒷 배경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권력을 즐기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보통 그런 뒷배경 장식을 좋아하는데 야, 중국 대사 정도 되는 사람의 관저가 그 정도로 사치스러운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제 눈에 제일 많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여태까지 한국과 관련돼서 제일 지금 표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요니 니오워 그래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징그러운데 이 표현을 실제 이제 와서 윤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그 2인자 되시는 왕치산이라는 분이 와서 쓰셨던 표현이고 어제 그제 며칠 전에도 그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 표현이 그 안에서 한국어로 돼갖고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덩치 크고 큰 몬스터 괴물 같은 게 있으면 먹어치우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말을 자체를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15분 동안 그 중국의 어떤 입장에 대한 거를 한마디 의견에 대한 거 이야기도 없이 기자들 다 앉는 상태에서 그것도 생중계까지 초고화질로 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보고 계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분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가셨는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가신 건지 이런 생각이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울릉도의 초호화 리조트에 1박에 1,000만 원씩 하는 거를 공짜로 썼다는 거거든요. 이건 뇌물 아닙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뇌물이 있는데 그 국가의 중국이란 국가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자기 국가의 자국의 인민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자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지금 1,000만 원짜리 쓰던 뒤에 병풍을 뭘 치던 벽장에다 그걸 수십억짜리를 쓰던 공산당 간부고 주요 정치 지도자면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국가로서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인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 인민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공격적이고 또 아주 고압적이고 인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사고 발상이 전혀 없는 이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민주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지도자인 특히 당도 이름이 민주당인데 당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참 그래도 이건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이정근이가 이제 로비스트였잖아요. 자기 스스로 로비스트였다고 그러고. 또 다른 여성 사업가 양 씨도 이제 로비스트였던 것 같아요. 의약업체 A사로부터 9억 원을 받아서 민주당 소속의 비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한테 승인을 부탁해서 하루 만에 승인이 났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알선수재죠. 우리나라 로비스트 법이 없습니다. 로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나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이제 알선수재에 연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B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자가 식약처장한테 어쨌든 뭐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식약처장이
그냥 비의원의 청탁을 받고 들어줬으면 이 시각처장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이거 문제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사안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해당해서 네.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처리했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받아야 되고 사안 관련돼서 결국은 공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하루 것이죠. 만에 승인이 났다 그러는 것은 절차를 확 건너뛰었다는 뜻이니까. 뭐 추측컨대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승인 날 때, 근데 이제 뭐 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호텔 특혜나 뭐 같은 것들을 검토할 때 입법 로비를 하는 또는 뭐 행정 관련돼서 행정 처분 관련된 로비를 할 때 네. 관련된 법령 같은 것들을 일부 이제 활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관련 법령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냐, 절차 위법이 있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가지만 더 깊이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행정 법령 관련돼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갖고 만드는 법령이 있는데 그 긴급 상황이 끝나고 나면 법 효력을 상실시켜줘야 되는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2중 3중의 법이 있다 보니까 네.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돼야 될 법들이 A법을 써도 되고 B법을 써도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하게 되면 유리한 거 골라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 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차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엄격하게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그렇습니다. 네, 비상 상황의 법이니까 끝나면은 끝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어요. 예. 이게 1심보다 2심이 더 형량이 높아졌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에 검토가 된 것은 사람을 살인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살인 적용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보셨잖아요. 네. 예,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한 다음에 머리를 계속 발로 차갖고 사람이 그 뇌 안에 다 파괴돼 갖고 아직도 제대로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초동조사에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옷이 벗겨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럼 이제 강간의 고의가 있었나? 네. 단순히 살인을 하려는 고의만에 있었던 것인가? 들쳐갖고 가서 뭔가 하려고 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됐고 그러면 강간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아하, 되는 예.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안 관련해서 무고 혐의가 있다라고 가해자가 주장을 해갖고 아하. 가해자 측에서 소송을 피해자한테 걸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아하.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처음에는 피해자 주소를 몰랐겠죠. 그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을 절차를 진행하는데 피해자 주소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주소 불명이니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하.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 법원 주소 보정 명령을 갖고 동사무소에 가면 네.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이 된 거죠. 아하. 거기서 그 발급된 주소를 확인하니까 피해자가 이사한 주소, 전 주소 다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걸 갖고 확인을 해갖고 부산구치소 안에서 네.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주소 외우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다. 또 협박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가 그것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안 관련해서 지금 검사가 해당되는 사안 더 추가로 확인한 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강간살인 미수 사건으로 처리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복 관련성이 있으니까 35년형을 구형해달라,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 35년형이냐? 무기형을 구형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건 20년을 6월 12일자 네. 월요일 날 선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대법원을 갖고 아마 검찰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형의 사유만 갖고 있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와서 일단 올라가는 거죠. 해서 다퉈서 실제 판단을 대법원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안이 돼서 이제 대법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사는 끝나는 겁니까 자동으로? 민사는 아마 주소 확인하고 소처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교화하게 네, 그거를 그럴 가능성이 악용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럴 수가. 그러면 이 자는 전혀 무슨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네요. 지금 이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째로는 폭행 사건 관련해서 네. 폭력 사안에 대해서 네. 너무 국가적으로 너무 이 처벌 형량이 너무 낮고 아. 집단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형량이 낮다. 아. 폭력 사건에 한 번만 당해보면 사람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요. 예. 성폭력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나 전 정부에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막 다투고 자기결정권 관련해서 성적 자기결정권만 엄청 얘기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이 성적인 것만 있습니까? 보호해야 될 게 넓거든요. 네, 더 네.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뭐 보복살인 문제도 안 생기고 여성들도 남성들도 다 안전하게 선량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사안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중요합니다. 보호해줘야 되죠. 근데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된 문제 빼고 실제 범죄를 가했던 그 범죄 전과와 관련돼서 꽁꽁 숨기는 게 개인정보 보호고 인권 보호입니까? 그래서 전과와 관련된 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네.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우리 일반 시민 이해관계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어요. 예,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초동 수사나 1심에서는 이 강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간과했는가? 네네. 그러면 수사 당국이나 예. 뭐 기소를 안 했으니까 재판부에서 강간 혐의를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무시했다 그러면 재판부의 문제지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조사 초동에서 확인되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 수사 보고가 올라갈 때 네. 정밀하게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사건 기록을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아니면 해당되는 사안의 죄명을 우유라는 것은 경찰서, 관할 경찰서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네. 담당 수사관이 됩니다. 아하. 근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살인 미수 사안으로 충분하다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담당 수사관 일설에서 보면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게 나중에 자칫 전체가 무죄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안전하게 더 강력한 사건을 적용하게 하는 데에서는 확실한 뭔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 살인 미수. 아마 살인 미수 사건으로 올라갈 때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중상해 사건으로 기소했을 폭행치상. 네, 그래서 폭행치상으로 해서 폭행치상 중에 중상해치상 형태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상황이 아마 그건 컸을 확실할 텐데, 테니까. 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때는 아마 이제 좀 더 검사가 그거를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담당 수사관이 살인 사건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본 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2심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가 어쨌든 이거 강간까지를 밝혀낸 거네요. 보복 목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하고 검토했던 그 검색 기록이 나왔는데 네. 검색한 게 3일 동안 붙잡히기 전에 서면 강간, 서면 살인 사건, 서면 뭐 강간 살인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예. 그 가해자가 검색을 한 걸 아하. 이게 주요한 정보로 확인이 돼 갖고 그 서면은 이제 부산시에 있는 서면 동네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예. 이제 입증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그 거죠? 내용 자체를 검색했다는 거는 3일간 체포되기 전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강간 목적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네. 실제 그와 같은 정황으로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상태로 됐던 것들도 고려돼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알겠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가해자가 반성문이라는 걸 써서 공개를 했어요. SNS에. 예. 근데 그게 보면 반성은커녕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 나 너무 많이 받았다.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변론을 할 때 이제 저도 범죄자 변론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형사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할 때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재범을 안 하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이분이 완전히 반성을 했는지 제가 약속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실제로 그걸 반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재판부에서 볼 때도 실제 선처할 수 있는 사람의 변화가 개전의 정의라는 것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처럼 반성문을 쓰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하면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사안 관련돼서 발생됐던 이런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가해자로서 또는 어떤 이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상태의 피해자가 됐다면 어떤 감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고려해보지 않은 형태의 반성문이라면 그것도 제목이 반성문이다 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냥 탄원서 아닙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잖아요. 당장 오늘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네. 이거의 피해자들한테는 계속해서
가해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지금 조심스럽거든요. 직접 오늘 언론에 등장하신 것 같은데요. 예, 나와서 그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네네. 나와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전과자 관리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회 예방과 관련돼서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사회 보호와 관련돼서 폭행죄와 관련돼서도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고 때리고 하면 그냥 보통 쌍방 생각하고 네. 때렸다라고 하면 맞았을 때 그냥 그 전치 몇 주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 사안 자체가 사실은 다 개입돼서 살인 사건도 폭력에서 더 전개가 되면 살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더 심각한 뭐 강간 사건이든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폭력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서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발생된 폭행 사건으로 신고돼서 접수된 사건만 3만 건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폭력 사건이 절대 적은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마구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 예. 3만 건이면 석 달에. 엄청난 거죠. 한 달에 10,000건. 예. 엄청난 거예요. 너무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예. 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건 진짜 운이 좋은 거네.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신 거죠. 고성범. 예. 그거는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소 밥도 많이 사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네. 참나. 그게 참 진짜로 폭력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기초 질서 중에 폭력 사안, 협박 사안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그 수위가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차단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좀 민생사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걸 하려면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폭, 네, 주치자 폭행 이런 거 대부분 다 주치 폭력입니다. 저기 동네에 마트에서 뭐 거나하게 해갖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찍찍 아무 소리 나고 욕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뭐 하면 시비 걸리고 이런 것들 한번 일제 소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00건의 폭행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민생사법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좀 근원적인 대책,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 문제를 좀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재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